한 갈래의 대운하가 중국의 절반 역사를 지켜왔다. 세계에서 가장 긴 인공수로이자 인류가 남긴 가장 귀중한 세계유산인 중국의 대운하. 수천 년의 긴 세월을 버텨온 이 물길은 역사를 견증하고 문화의 맥을 이어왔다. 대운하의 자취는 고대 운하 도시들의 고스란히 남아있으며 그 정수는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생생한 숨결로 살아 숨쉬고 있다. 중원의 옛 마을에 어떻게 강남 수향의 정취를 품게 되었을까? 물속에 깊숙이 잠겨버린 고대 성곽에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까? 명청 시기를 풍미했던 회관과 부두 문화, 중국의 대운하는 얼마나 많은 물질적 부와 정신적 유산을 낳았으며 어떤 찬란한 도시 문명을 창조해냈을까? 各位好，欢迎收看我们今天的《地理中国》节目，我是盛春。2014年6月卡塔尔首都多哈在联合国教科文组织的第38届世界遗产大会上，中国大运河被正式列入了世界遗产名录。直到今天，它仍然是世界上最长的一条人工运河。中国大运河包括京杭大运河、隋唐大运河及浙东运河3部分。其中呢，世界遗产点与世界遗产河段的总数共计85个。10年来大运河受到了国际社会前所未有的关注。大运河它的诞生呢，体现了中华先民高超的工程技术以及开拓进取的顽强意志。而烟波浩渺的河道，长达1000年的漕运历史，不仅使大运河成为贯穿中国南北的航运之路。而且呢，在大运河沿岸造就了难以胜数的古城镇、古码头、传统民俗和手工技艺，形成了深厚的文化积淀。在中国古代有这样一种说法：水运即国运，因为与陆路相比水运的成本呢相对较低，所以呢成为各地之间相互往来的重要方式。随着水运的兴起，考虑到出行和运输的便利，古人也会有意识地把城市建在江河湖泊的沿岸。那么大运河究竟塑造出了怎样的河畔文明呢？我们不妨跟着考察组从一处京杭大运河畔繁华的漕运码头走起。 신기는 황회 평원의 중부에 자리한 강소성 북부 지역의 중요한 교통 중심지이다. 이곳은 선박들이 끊임없이 드나들며 짐을 싣고 내리는 작업이 분주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수행 전문가는 팀원들에게 신기는 예로부터 수자원이 풍부해 수로 운송의 역사는 신석기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했다. 선사시대 인류 유적지의 발굴로 인해 사람들은 신기 지역의 수운 역사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这个呢，就是华亭古文化遗址的平面图，30万平方米啊。 고고학자들은 이곳에서 출토된 대량의 석기, 도기와 옥기는 이곳이 한때 거대한 규모의 원시 부락이었음을 증명할 뿐만 아니라 신기 지역의 선사시대 선조들이 외부와 교류했던 흔적도 함께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현지 문학과 역사학자들은 고찰팀에게 신기에서 출토된 이 옥기들에 나타난 얕은 조각 기법으로 만든 인수면 문양과 선각기에는 모두 강남 량저 문화의 전형적인 특징이라고 했다. 发现一个由20多件玉器组成的一个玉串石，相当精美。 선사시기 인류에게 신기에서 강남까지 이동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 도중에 가로막히는 산맥과 하천, 습지, 그리고 빈번히 출몰하는 맹수는 모두 운송로를 가로막는 거대한 장애물이었다. 그렇다면 옛 사람들은 어떻게 이 옥기들을 강남에서 신기까지 운반할 수 있었을까? 지리적 환경을 종합 분석한 고고학 전문가들은
수로를 통한 운송이 량저 문화가 북상할 수 있었던 주요 경로라고 판단했다. 화청 유적지에서의 고고학 발견은 신석기 시대 신기가 이미 수로 교통의 중요한 요충지였음을 입증한다. 비록 오랜 세월이 흘러 량저 문화가 북상한 구체적인 경로까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당시의 하천 분포 상황을 고려할 때 사수하의 간류가 신기와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었던 점에서 원시 선조들이 신기와 왕래하던 중요한 수상 통로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花厅遗址这个地方是达文科文化和良渚文化的交界处，所以双方的文化基因在这里都有遗留。 사수하는 한때 회화의 가장 큰 지류였다. 수당 대운하가 개통된 이후 사수하에서 출항한 선박들은 종종 회화를 거쳐 대운하로 진입했고 남방에서 온 일부 선박들은 회화를 건넌 뒤 사수하를 따라 곧바로 북상해 강소성 북부와 산동성 남쪽에 도착했다. 수나라에서 북송에 이르는 수백 년 동안 사수하에 번성했던 수호는 대운하의 운송 능력을 효과적으로 보충했을 뿐만 아니라 대운하 수로가 미치는 영역을 더욱 확장시켰다. 在古代中国呢，河流是推动文化传播的重要途径之一。京杭大运河全线贯通之后呢，西夷境内一个名为瑶湾的古镇，成为南北贸易的枢纽码头。随着航运日益忙碌，这瑶湾呢也日渐繁华。到了清代和民国时期呢，每日往来的商贾与船工甚至多达10000人以上。那么这瑶湾古镇究竟有何特殊之处呢？它为何会成为京杭大运河上如此重要的码头呢？队员们决定到西夷漕运遗址进行考察。 요만 고성은 서쪽으로 경항 대운하와 접해있고 동쪽과 남쪽으로는 랑마호를 끼고 있어 삼면이 물로 둘러싸인 반도 형태를 이루고 있다. 곳곳에는 수향 정취가 짙다. 运河水流向江南，滔滔不断，3500多里曲折蜿蜒。自从大水潮，阳光多地。 팀원들은 요만 고성을 거닐면서 고성의 전통 건축물에는 상인들의 호화 저택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의 상회 건물도 자주 눈에 띄는 것을 발견했다. 이는 고찰팀의 주목을 끌었다. 강소성 북부에 자리한 작은 도시가 어떻게 전국 각지의 상인들을 사로잡는 매력을 지녔던 것일까? 고진 주민의 안내하에 팀원들은 현재 잘 보존된 옛 가옥인 오가대원을 찾았다. 정교하게 조각된 문간과 기둥, 넓고 정연하게 배치된 마당은 옛날 이곳에 살았던 부유한 상인들의 위풍당당한 기풍을 떠올리게 한다. 현지 문화부문에서 료유한 데 따르면 청나라 초기에 이 저택을 지은 오홍흥은 복건성에서 요만으로 건너온 인물로 뛰어난 지혜와 요만의 독특한 지리적 우세를 바탕으로 수년간의 창업 끝에 점차 현지에서 막강한 세력을 가진 거상으로 성장했다. 경항 대운하의 편리한 조건 덕분에 명청식이 요만 고지는 전국적으로 이름을 알리게 되었다.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상인들은 요만에서 터전을 잡고 장기적인 사업을 펼치기 위해 잇따라 회관을 세웠다. 청나라 말기에서 민국 초기에 이르러서는 강서, 산서, 산동 등 8개 성의 상회는 물론 수많은 외국 상인들까지 유입되면서 강소성 북부 지역의 중요한 상업 무역 중심지로 확고히 자리 잡게 되었다. 这要不然这个山西关湾就恢复起来了。他在瑶湾明朝时候都建上的。 수백 년 동안 수많은 상인들이 요만에 모여들었다. 이는 단지 남북을 잇고 동서로 통하는 지리적 우세와
잘 갖춰진 항만 시설 때문만은 아니었다. 고진과 lin접한 랑마호의 존재 또한 중요한 역할을 했다. 랑마호 지역은 오랜 지질운동 과정에서 점차 하나의 함몰 지대로 되었다. 남송 초기 황하가 갑자기 남쪽으로 물길을 바꾸면서 사소하의 강줄기를 차지하게 되었다. 거센 홍수가 휘하를 따라 흘러내렸다. 대량의 홍수는 강소성 북부를 지나 이 저지대에 고이면서 랑마호가 형성되었다. 조은이의 성황을 이뤘던 시기 경항대운하와 랑마호가 만나는 지점은 천연의 내루 항구로 기능을 하며 수많은 선박들이 정박할 수 있었다. 덕분에 요만에는 선박들이 별처럼 모여들고 상인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在古代啊，一条河道呢，常常能够决定一座城市的兴衰。为什么这么说呢？因为这个陆路交通运输啊，有的时候会受到山脉啊、峡谷啊、丛林等地势的阻挡，而相比之下，水运成本较低、便捷高效。伴随着水运能力的发展，古代的城市也随之建在江河湖泊的沿岸地带。在皖北一座名为睢溪的古城，在1000多年的时光里，始终和运河的命运休戚与共。 수계는 안위성 북부에 위치한 작은 도시다. 이 현성에 자리한 오래된 석판 거리가 고찰팀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현지 주민에 따르면 이 옛 거리는 명청시기에 형성된 것으로 이미 수백 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고 한다. 고찰팀은 옛 거리를 둘러보던 중 골목 양쪽 고건축물 외벽의 기초 부분에는 모두 깊게 패인 긴 자국을 발견했다. 수행 전문가는 팀원들에게 이 석판 거리는 한때 번화한 고대 상업 항구였다고 설명했다. 벽에 남은 이 긴 홈은 당시 수레와 말들이 드나들면서 남긴 흔적이라고 설명했다. 这个巷口呢，就叫当年巷。这道街呢，每天行走的人比较多，这个车主每天在这个里面走过，靠近这个墙，就把这些砖头都磨成这种形状。 수행 전문가는 고찰팀에게 수계라는 지명은 1950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생겨났지만 이 지역의 성을 쌓은 역사는 선진 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설명했다. 고성의 유적은 오늘날까지도 회하 기슭에 위치한 림환 고진에 그대로 남아있다. 현지 전문가에 따르면 림환 고성은 선진 시기에 축조되었으며 전체 성곽은 거의 정방형에 가깝고 규모가 웅장하다. 성곽 둘레는 약 6km에 이른다. 흙을 다져 쌓은 성벽과 외곽을 이어싼 호성하는 군사적 방어를 위한 전략적 설계를 보여준다. 유적의 규모로 보아 선진 시기의 이 고성은 통도 대읍으로 불릴 만한 큰 도시였다. 회화는 옛날에 관수라 불렸으며 림환이라는 이름도 관수 가까이에 자리한 성이라는 뜻에서 유래했다. 고진을 걷던 고찰팀은 거리 양쪽에 늘어선 찻집들이 향토 정서를 고스란히 품고 있음을 느꼈다. 현지 주민에 따르면 림환의 차 문화는 사나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물에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림환 주변에는 예로부터 여러 곳의 개울과 샘물이 분포해 있었는데 샘물은 맑고 깨끗해 차를 우려내기에 안성맞춤이었다. 게다가 이곳은 관수 연안의 중요한 부두이자 상업 거점으로서 사방에서 오가는 상인들을 따뜻하게 품어 안았다. 편리한 수운 덕분에 림환 고성은 당나라 때부터 찻집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명청 시기에 이르러서는 전성기를 맞이했다. 수십 곳의 찻집이 골목마다 자리 잡았고 차를 마시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考察组在睢溪走访期间发现啊，这柳江口这3个字随处可见。那么这柳江口究竟在什么地方呢？据当地百姓说啊，这柳江口是当地的一个古码头，大致位置啊就在柳资村附近，但是具体在哪儿谁都说不清楚。直到上世纪末，关于柳江口码头的谜底才终于
被揭晓。 1999년 수계현 류자촌에서 진행되던 한 공사 현장에서 고대 동전과 도자기가 발견되었다. 고고학자들은 즉시 현장에 투입됐다. 며칠간의 집중적인 발굴 끝에 이곳에서는 수, 당, 송 등 여러 왕조에 걸친 도자기, 도기, 절기, 석기 등 대량의 문화 유물이 출토됐을 뿐만 아니라 당나라의 침몰선 8척도 발견됐다. 고고학자들은 이 발굴 결과를 토대로 이곳이 바로 수당 대운하 통제거의 유적이라고 추정했다. 류자에서 이렇게 많은 당나라 침몰선이 발견되자 고고학계에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여러 왕조의 문화 유물이 이곳에서 동시에 출토되면서 수계 류자의 운하 유적은 마치 력사의 단면도처럼 대운하의 다양한 시대에 걸친 소중한 문화유산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류자 운하 유적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공식 지점이기도 하다. 현장에서 출토된 대량의 돌닷과 고대 교각 및 고대 건축 유적을 통해 고고학자들은 이것이 바로 당시 류강구 부두의 배들이 끊임없이 이어지던 번화했던 모습을 그대로 증명한다고 했다. 이 유적들은 후세 사람들에게 수계가 물로 의해 흥하고 강을 따라 도시를 세운 역사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현지 학자는 고찰킴에게 류강구는 고대 수계 주요 도심의 또 다른 입지였다고 설명했다. 수당 대운하가 개통된 후 통제거가 수계 일대 수로 운송의 중심지로 부상했고 이에 따라 수계의 중심도 림환에서 통제거 연안으로 옮겨지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토록 중요했던 고대 부두가 왜 후세에 잊혀지게 된 것일까? 여러 차례 현지 조사를 통해 팀원들은 송금 시기 빈번한 전란으로 인해 통제거의 운송 기능이 중단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러다가 원나라에 이르러 좋은 선박이 수도 대도까지 직결되도록 하기 위해 원나라 황제는 대운하의 기존 구간을 곧게 다듬는 공사를 대규모로 시행한 것이다. 이로 인해 통제거는 폐기된 채 점차 흙과 모래에 파묻히며 력사 속으로 사라져갔다. 현성 서쪽 강 기슭에서 인위적으로 다듬어진 거대한 청석이 고찰팀의 주목을 끌었다. 수행 전문가는 팀원들에게 이 돌은 명청시기 수괴의 고성벽 축조에 쓰였던 석재라고 설명했다. 통제거의 운항수로가 사라진 뒤 현지 사람들은 새로운 길을 개척했다. 수소는 수괴를 흘러 지나가는 고대 하천이자 회하의 지류이다. 수소를 따라 회하에 합류한 뒤 여러 수로를 경유해 경항 대운하에 이르게 되면서 수괴는 외부로 통하는 수로 교통을 다시금 열게 되었다. 명청 시기에 이르러 이곳의 상인들과 부유한 가문들은 수수 연안의 편리한 교통과 번성한 상업 무역을 따라 이곳에 잇따라 모여들었고 이로써 수계 현성의 구도가 점차 형성되었다. 오늘날까지도 석판 옛 거리에는 당시의 선박과 마차가 왕래하던 시절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中国领土广袤，各种地势地貌可谓是一应俱全。历史上的地质变迁也频频发生。在南宋之前泗水河流域面积很广，影响到山东南部、安徽东北部和整个苏北地区。因此呢，当时的很多古地名都和泗水河有关，比如泗水县、泗县、泗洪县、泗阳县等等等等。虽然现在的泗水河已经不再流经苏北了，但当年泗水河沿岸的很多古城都成为大运河漕运的重要码头。这其中位于洪泽湖畔的盱眙古城，曾经隐身长达数百年之久。 홍택호 연안에 자리한 우이현은 강조성 서부에 위치했으며 안위성과 인접했다. 수행 전문가는 고찰킴에게 우이 일대는 옛날 사주라 불렸으며 수당 대운하가 황하와 회하를 연결하는 통제구의 최남단 지점이 바로 이곳이라고 했다.
사주 고성은 수당 대운하와 회하가 만나는 지점에 있었으며 사수하에서 온 선박들도 이곳을 통해 대운하로 진입했다. 수백 년이라는 세월 동안 사주 고성은 선박이 끊임없이 오가고 조운이 번성해 남북을 잇는 중심 부두로 자리 잡았다. 고찰에 동행한 문서 연구학자는 팀원들에게 이미 선사 시기부터 회하류역의 선조들은 이곳에서 벼농사를 시작했다며 수당 대운하가 개통된 후 우위에서 생산된 쌀은 대량으로 락양과 장안으로 운송돼 수도를 먹여 살리는 공출미로 되었다고 했다. 我们这里呢，在春秋末年称之为善道，《左传》称之为善道，《谷梁传》左善道。从这两个略有差异的命名当中，似乎能够体会到当时人们所生活的环境和人文风尚。 고대 수운이 번성했던 부두는 문인 묵객들의 발길도 끊이지 않았던 곳이기도 했다. 고찰팀은 현재를 답사하던 중 산과들에 자리한 사당 곳곳에 널려있는 역대 왕조의 석각과 비석들을 발견했다. 그 중에는 소식, 미불, 양만리 등 이름난 문인들의 필적도 적지 않았다. 수많은 제석 가운데서도 원나라의 서화 거장 조명부가 직접 쓴 사주 보조선사 명서탑비 제거는 그 중에서도 손꼽히는 보물이다. 현재 역사지 학자는 고찰팀에게 이 비석은 사주 고성의 흥망성쇠를 고스란히 증언하고 있다고 했다. 황하가 사수를 거쳐 회하로 흘러들면서 강물에 실려온 다량의 흙과 모래가 회하 하구를 막아버렸다. 이로 인해 강물이 원나라에 빠져나가지 못하고 홍수가 자주 범람했다. 청나라 강희년간 수십일 동안 이어진 폭우로 인해 황하가 대규모로 범람했고 사주 고성은 통째로 물속에 잠겨버렸다. 그렇게 사주 고성은 무려 300여 년 동안 물속에 잠기게 되었다. 사주 고성은 대운하와 회하, 사주하가 만나는 교차점으로서 조운의 요충지가 되었으나 황하의 침입으로 인해 물속에 잠기게 되었다. 오늘날 사수와 류역은 세월의 흐름 속에서 거대한 변화를 일으켰다. 사수와 옛 수로를 따라 수많은 도시들이 남북을 잇는 수운의 중심지로 자리를 잡았다. 사수에 깃든 문화적 유산과 역사의 뿌리는 오가는 조운선을 타고 널리 퍼져나가고 있다. 大运河啊，从古流到今，现在呢，已经有更多更先进的交通方式取代了传统的航运。但人们从未忘记大运河在史册当中浓墨重彩的篇章，在积极保护历史遗迹的同时呢，也创造性的将大运河沿线的文化遗迹打造成了中华民族精神文明的标志。我们先去运河世界遗产点及河段最多的城市扬州去看看。 천년을 흘러온 대운하, 그 시작점에는 양주가 있다. 양주에는 총 10개의 유산 지점과 6개의 하천 구간이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되어 있다. 오늘날 중국 대운하 박물관이 양주운하 3만 지역에 우뚝 서 있으며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역사 유적지와 더불어 또 하나의 중요한 운하 인문 경관으로 자리매김했다. 중국 대운하는 수많은 고대 도시를 흘러 지나가는데 왜 중국 대운하 박물관은 양주에 위치해 있는 걸까? 이는 운하의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야 알 수 있다. 좌전에는 오나라가 한의 성을 쌓고 장강과 회하를 연결했다는 기록이 있다. 즉 오나라가 한 땅에 성을 쌓고 수로를 파서 장강과 회하를 이었다는 뜻이다. 이 기록은 대운하의 첫 시작이 바로 양주에서 시작됐음을 증명한다. 양주 구간의 대운하는 2000여 년 전 고한구의 대부분 경로와 일치하며
수양제가 개통한 대운하와도 완전히 일치하다. 임을 그리는 마음의 물결이 변수와 사수처럼 흘러 옛 나루터까지 이르렀네. 경구와 과수는 장강을 사이에 두고 종사는 몇 겹의 산 너머에 있을 뿐이라네. 과주의 옛 나루터는 수많은 유명한 당송시가에서 등장했던 곳으로 경항대운하가 장강으로 흘러드는 중요한 관문이자 남북을 연결하는 요충지였다. 이곳은 당나라의 고성감진이 일본으로 향했던 역사적 항로의 출발점이었으며 두심당이 분노 끝에 보물함을 강물에 던졌다는 전설이 깃든 땅이다. 오늘날 이곳은 수많은 현대인들이 운하의 역사를 되돌아보는 장소로 되었다. 운하를 따라 양주에서 북상하면 강소성에는 대운하 문화를 가장 화려하게 구현한 또 다른 역사 풍경구가 자리하고 있다. 바로 회안의 대운하 국가문화공원이다. 옛 다리와 석비, 정자와 루각은 과거 번성했던 좋은 도시의 위용을 재현하며 천년을 이어온 물길에 다시금 생기를 불어넣고 있다. 중화민족의 문맥은 이처럼 흐르는 물과 함께 이어져 왔다. 자연을 존중하고 역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은 정신을 이 강을 끼고 있는 도시들의 유전자 속에 깊이 새겨 넣었다. 깊은 산림에는 봄이 늦게 찾아온다. 지하와 지상의 생물들이 바야흐로 소생하고 있다. 겹겹이 쌓인 낙엽이 부식토를 덮고 있다. 그 아래서 모든 생명이 꿈틀거리고 있다. 북위 30도, 동경 110도에 위치한 장각에는 새로운 생명력을 발산하고 있다. 내수의 중상도에 자리 잡은 장각에는 운귀고원 고륙교의 동북 변두리와 접하고 있는데 총 면적은 9,653평방킬로미터이다. 1986년 장각의 8대 공산이 양호한 생태 환경과 풍부한 생물 다양성으로 인해 중국 첫 국가급 자연보호구로 부상하게 됐다. 1992년 유네스코는 또 장각의 국가산림공원을 세계 자연유산 명록에 등재했다. 이때로부터 장각이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다. 빗물은 산림의 생명줄이다. 봄이면 장각에는 거의 매일 비가 내린다. 이곳은 호남 3대 포구 중심지 중 하나이다. 서북쪽에는 악서 산간지대가 있고 더 북쪽으로는 진파 산간지대가 있는데 삼봉우리가 첩첩이 이어져 있다. 서남쪽은 검동고원이고 동남쪽에는 무릉과 설봉 산간지대가 번갈아 우뚝우뚝 솟아있다. 동쪽 끝은 동정호 구역으로 점차 낮아진다. 장각에는 반수렴 상태의 무산들 가운데 위치해서 남쪽에서 불어오는 습유는 기류가 쉽게 정체되면서 구름이 만들어지고 비가 내린다. 억만 년에 걸친 빗물의 침식으로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자연 경관인